안녕하십니까, 스미더스입니다. 오늘은 2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5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한 2, 30분 녹음이 돼가지고 6시 한 20분이나 30분쯤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 정문실은 만들자마자 바로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좀 헤집어서 다 된 밥을 헤집어가지고 꼬들꼬들하게 만들기도 전에 끈적한 밥을 바로 여러분 밥그릇에 마치 떡밥처럼 떠서 드립니다. 삼키기가 쉽지 않겠죠. 오늘은 뭐 특정한 주제를 두지 않고 뭐 다양한 주제들로 몇 가지 뉴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언론의 외양을 갖추고 있는 비방 황홀아 같은 새끼죠. 그 언론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비방 방송이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이제 그 뭡니까 저기 그 언론에서 보도하면 요즘 머리가 이렇게 노화가 진행되나 이렇게 기억이 안 나지? 그 있잖아요, 그 저기 그 소위 말해서 그 반론권, 그렇지, 반론권. 예, 반론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2월 11일 어제 나온 그 공소장, 울산시 선거 관련 그 범죄자들의 변호인이 내놓은 성명, 이거를 우선적으로 이제 한번 말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종의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저에게 읽어드리지만 이들의 얘기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범죄자들인데요, 뭐 당연히 안 했다고 그러겠지 뭐. 아무튼 소개를 해드리면 그 선거 개입 사건 변호인들 공소 사실이 이제 추측과 예단으로 번복이 돼 있다. 뭐 이런 제목이고요. 그 백오르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 측이 공소 사실은 검찰의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번복이 된 검찰 측 의견서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원래 공소장은 그런 겁니다. 예. 그게 그대로 다 담겨 있으면 재판에 할 필요가 없죠. 재판은. 하지만 검찰 측의 공소장은 일단은 증거에 기반으로 해서 작성이 되는 겁니다. 증거와 증언에 기반해서 작성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재판부가 이 공소장에 무게를 둡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그 이해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국가의 공권력이지. 이 사건으로, 이 울산시 선거 개입 사건으로 손해를 본 피해자는 누구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일단 1차적인 피해자고요. 두 번째는 국민이죠. 국민의 참정권, 특히 울산 시민들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누구냐? 일단 의심되는 가해자는 이 청와대의 비서관들과 송철호 캠프에 있는 그 인간들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변호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은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검찰의 주관적인 의견서에 불과하다. 증거로서 증명될 수 있는지조차 의문시되는 경위 사실 등을 장황하게 적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증언, 이게 이 사람들은 이제 증거로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차피 증언에 그 참고인들의 증언에 기반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증거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소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의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수차례 등장하는 데 대해서도 공소장이 선거 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개입하셨으니까요. 공소장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고자 법원에 제출하는 공문서이지 정치 선언문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선거 관련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간 건데 이 사람들은 뭔가 좀 핀트에 안 맞는 어떤 그 해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그 피고인 사이에 선거에 그리고 변호인들은 또 공소장에 이처럼 범죄 사실과 무관하게 재판부에 예단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므로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건 뭐 그냥 헛소리고요. 헛소리입니다, 이거는. 변호인들은 피고인 사이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암묵적, 묵시적 공모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당연히 부인해야겠죠, 지금은.
경찰 수사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당락에 영향을 미친 근거로 제시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수치를 자의적 편의적으로 인용했다며 검찰이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고찰했는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수치를 자의적으로 여론조사에 관련된 데이터를 수치를 자의적으로 편의적으로 인용했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통계를 조작하는 인간들이 지정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저거 네가 보고 싶은 대로 저 수치를 읽은 거 아니냐, 해석한 거 아니냐, 보통 이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지율이 올랐다가 갑자기 지지율이 뒤바뀐 거, 예를 들면 이전에는 김기현 시장 지지율이 높았는데 갑자기 이제 울산 경찰서에서 그 김기현 시장에 대해서 수사한다고 하니까 김기현 지지율이 뚝 떨어지고 송철호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걸 이제 검찰은 이런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피고인들은 그거 경찰 수사 때문이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이다는 식으로, 송철호가 너무 뛰어난 그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려고 이런 걸 까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송철호 씨는요, 선거에서 8번이나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수로 새로운 공약을 쌈박한 거를 만들어가지고, 뭐 재판에서 다 밝혀질 거고요. 또한 백전 비서관 등은, 백원우 전 비서관은 하명 수사, 선거 공약 수립 지원, 경선 후보의 공직 제한 등 공소가 제기된 혐의를 하나씩 조목조목 부인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백전 비서관 측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 피고인 간 공모 관계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 이른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지시에 구체적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황운하 피고인이 강력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그 어떤 그 반론조차 청취하지 않고 제기한 공소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도 의문스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형철 비서관이 이미 다 자백한 거는 쪽 빼고 있죠. 그러면서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 사건 등 검찰의 황운하 치안감에 대한 표적 보복 뭐 블라블라 뭐 수사는 아닌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또 고래고기 얘기 나옵니다. 만만한 게 뭐라고, 고래고기 얘기 계속 꺼내네요. 하여튼 뭐 이건 조사해보면 알 테고 재판해보면 알겠죠. 그리고 이제 장 행정관, 그러니까 이제 공약 만드는 데 도움을 줬다는 장 행정관 측은 송철호 후보 등과 점심 식사 자리에서 잠시 만나 울산 지역 현안에 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지만 본인이 점심 같이 먹은 건 인정을 하네요. 서울에서. 그럼 송철호 후보가 앞으로 울산시장 나갈 건데 그 바쁜 일정 와중에 서울에까지 와서 청와대 행정관하고 밥 먹으면서 뭔 얘기를 했을까요? 그냥 네 아들 요새 뭐 대학 잘 다니나 이런 얘기 했을까요? 그러나 이제 장행정관 측은 뭐라고 하냐, 검찰 주장과 같이 산재모 병원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나 그 발표 연기 등을 언급할 사실이 없다며 선거 공약 지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밥은 같이 먹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없다. 뭐 딴 얘기 했다. 뭐 내용, 이 대화 내용 자체에 대해서 그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딴 소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병도 전 정무수석, 이 사람도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 대가로 공직을 제안했다는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한 전 수석의 변호인이 뭐라고 했냐, 한병도 정무수석은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캠프 관계자 누구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러니까 송철호도 몰랐다는 거죠. 접촉한 사실 또한 없다. 송철호 후보에 대해 이름만 알고 있는 정도였고 실제로 처음 만난 것은 지방선거 이후 17개 시도를 순회할 때라고 반박했다. 그러니까 2018년 이후에 처음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병도 정무수석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있을 때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들어온 탄돌입니다. 2004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한 16년간을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쭉 활동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송철호라는 사람이 민주당 후보로서 8번이나 출마했다가 떨어졌는데 모른다? 이것부터가 일단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문재인의 친구고 노무현의 친구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3대 그건데 인권 변호사.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변호인들이 뭐 늘상 그렇듯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냐, 이 사안의 진영 논리에 진행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사안이 진영 논리에 빠지는 거요. 하지만 이게 일방적인 한쪽 진영에서 진보 진영에서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저는 이 변호인들이 아는 한 촛불혁명에 의해 집권한 정부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로서 결코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건 본인들이 아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제가 보기에 그렇게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여되어 있는 이 13분이 원래 그렇게 재산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속칭 거짓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비서관직이나 국회의원직 안 하면 당장 생계비조차도 위태위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통 이런 거 변호사 한번 구하면 몇 억 들어가는데 그 비싼 변호사 샀겠어요? 당연히 저 친하거나 뭐 아니면 값싼 인권 변호사 샀겠지. 그러니까 이런 대도 안 한 글을 갖다 남기는 거죠. 아무튼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소개해드렸고, 두 번째, 어제 제가 소개해드리려다가 말았던 건데 아랫게 2월 5일 2020년 2월 5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비용 513조 든다고 했던 논문 숨겼다. 왜? 이런 제목입니다. 4일 정부 출연 연구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비용이 500조 원 넘게 증가한다고 분석한 논문을 공개하지 않고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 기금으로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한수원이라든지 한전 이런 데서 연구 기금을 줘가지고 연구가 진행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준 공공기관 또는 준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속들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격주로 발행하는 전기 간행물이 있습니다. 세계 원전 시장 인사이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보통 인터넷에 올라가거든요. 에너지경제연구원 홈페이지 가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13일자 격주로 발행되니까 13일자 12월 둘째 주 세계 원전 시장 인사이트라는 그 정보지, 이게 한 15페이지 정도 되는 조그만 정보지가 있는데 그걸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던 관행을 깨고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끌다가 결국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간행물에는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가 기고한 탈원전 비용과 수정 방향이라는 논문이 실려 있었습니다. 정 교수는 이 논문에서 신고리 오일코기를 끝으로 더 이상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와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수명을 20년 연장해 계속 운전할 경우의 경제 효과를 비교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수명을 20년 연장할 경우의 이익이 513조 원 더 많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0년 동안 513조를 우리가 더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500조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신 거죠. 문제는 513조만 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LNG 비용으로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0조 넘게 에너지에 쏟아붓는다는 얘기입니다. 벌 거 못 벌고 돈이 더 들어가게 되니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를 따라가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의 원전 경제성 숨기기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13조를 20년으로 나누게 되면요, 얼마냐? 1년에 한 25조 정도 되죠. 그러니까 1년에 4대강 하나씩 사라지는 겁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서 한수원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수차례 경제성을 축소 왜곡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2018년 3월 한수원 자체 분석에서는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3,700억 원 이득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두 달 뒤에 삼덕 회계법인의 중간 보고서에서도 1,778억 원 이득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삼덕 회계법인의 3자 회의를 거친 다음에 나온 최종 보고서에서는 가동 이득이 224억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이거 뻔하죠. 2018년도에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한수원에서 그냥 내니까 3,700억 이득이다. 그 다음에 삼덕 회계법인에서 야 좀 깎아 말라고 해서 삼덕 회계법인에서 이래저래 비용 올리고 깎았더니 1,778억 원 이득이다. 그래도 이득이니까 산업통상자원부가 붙어가지고 야, 이 보고서 그대로 나가면 우리 청와대에 작살납니다. 지금 청와대 기류가 탈원전인데 저 죽는 꼴 보고 싶으세요? 이러면서 이제 막 닥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 올릴 수 있는 거 다 올리고 그 다음에 낮출 수 있는 거 다 낮춰라. 이래가지고 이제 나온 게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했을 경우에 처음에는 3,700억 원 득본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224억 원 득본다로 축소된 겁니다. 9%. 그러니까 91%가 삭감돼 버린 겁니다. 이득이. 이거는 숫자 노름입니다. 정치고요. 그야말로. 사실 울산시 저기 뭐 선거 개입 이런 것보다 이게 더 큰 범죄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건 국부를 그대로 날려먹는 거잖아요. 이 장난질에. 단지 현 정부 청와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현 정부가 욕먹으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수백조가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뭔 개떡 같은 일입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정부 출연 연구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도 탈원전 비용이 50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논문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2019년 12월 13일자 세계원전시장 인사이트 머리글인 탈원전 비용과 수전 방향이라는 논문에서 정부가 탈원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모든 원전의 설계 수명 만료 후 미국, 스위스 등처럼 20년 계속 운전할 경우에 원전 추가 발전량이 5조 7천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원전 추가 발전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5조 7천억에 이제 막 킬로와트인가 뭐 이럴 겁니다. 메가와트인지 이제 전력을 말하는 것이고 7천억 원이 아닙니다. 이거. 이와 반대로 정부가 탈원전을 고집할 경우에 비용 증가분도 계산을 했는데 원전 대신 같은 양의 전력을 LNG와 신재생 에너지로 절반씩 대체할 경우에 1, 2당 그러니까 이제 이 에너지 변환 저기 기호가 있는데 전력 판매 단가가 원전 60원, 그 다음에 LNG 120원, 신재생 180원으로 원전과 LNG 신재생의 차이가 평균 90원이므로 5조 7천억의 전력을 원전에 돌리지 않고 생산하려면 513조 원이 더 들 것으로 전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5조 7천억 이로 변환시킨 것 같고 수치가 대충 비슷하니까 평균 단가가 90원으로 계산해가지고 513조 원이라는 그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논문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이제 그 단위 예를 들어 5조 7천억 메가와트인지 킬로와트인지에 대한 단위는 논문을 봐야 알 수 있는데 여기 신문에서는 이 멍청한 기자가 단위를 빼먹었어요. 이 기자도 아마 그 논문을 못 보고 쓴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 교수는 이제 이 글에서 태양광 발전 비용에서 모듈 가격이 하락하는 모듈 가격이 차지하는 비용은 4분의 1 수준으로 기술 발전으로 모듈 가격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단가의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며 풍력은 육상 풍력보다 더 비싼 해상 풍력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생에너지가 원전을 대체할 경우 발전 비용 상승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를 쓴다고 하더라도 원전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죠. 그 비용 대비 효과가.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기술 발전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훌륭한 반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나 친환경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그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하락할 겁니다. 이거는 사실 신앙처럼 믿고 있는 건데요.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산업적으로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육상풍력이 거의 안 됩니다. 땅이 비싸가지고. 그래서 해상에 지어야 되는데 해상은 더 비쌉니다. 바닷속에 당연히 구조물을 세우려니까 비쌀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단가에서 이제 모듈 비용은 4분의 1, 25%밖에 안 되는데 원가가 문제는 모듈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국내 업체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만약에 이 모듈 단가를 올리게 되면 비용 올라갑니다. 당연히. 중국은 안 올리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들 기술인데 올라가지. 우리나라가 반도체 올리듯이. 그러니까 신재생 쓰면은 아주 값싼 전기를 만들 수 있어라는 건 그냥 헛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이 졸라 무식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집에서 쓰는 LED 전구나 그 선풍기 한 대 정도 돌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태양광으로. 하지만 공장이나 대규모 산업단지나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대규모 전력을 그걸로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또 무식하니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심지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는지 아세요? 미래 사회가 되면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사회가 될 거래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CPU, 그 다음에 GPU, 그래픽카드가 먹는 전기가 얼만데 전력 사용은 점점 늘어납니다. 점점 고출력의 장비, 고출력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장비들이 탄생되고 있고 공장에서 전기 쓰는 건 어마무시합니다. 제철, 그 다음 또 뭐 있냐,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이걸로 우리가 이걸 수출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이거를 만약에 LNG를 써서 이 전기를 감당한다 그러면 그냥 나라 망하는 겁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아무튼 정 교수는 이날 그 조선일보에 통화해서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실리지 않은 데 대해서 애경원에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 애경원은 이에 대해 정 교수의 글은 분석 방법과 분석 결과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없는 가운데 연구원이 종전에 제시한 연구 결과와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런 검증되지 않는 자극적인 정보의 무분별한 유포를 제한하기 위해 온라인 게재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일단은 저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에너지연구원의 의견과는 다릅니다라고 모든 보고서에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터무니없는 내용이면 에너지 인사이트에 아예 실리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들이 이거 지금 오프라인판에는 실었거든요. 이 보고서를 실었습니다. 실었는데 정작 온라인판에는 제한하겠다. 이거는 아무한테나 안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온라인상으로 여기저기 떠도는 걸 안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오프라인 보고서는 한 200부만 찍고 그냥 그거 다 회수해서 없애버리겠다. 이 얘기 하는 겁니다. 그냥. 이 논문을 아무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이겁니다. 아무한테나 보여주면 여기저기서 인용이 될 테니까. 그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또 산업부한테 한 소리 듣고 청와대한테 한 소리 듣고, 딱 잘못하면 연구비 깎일 수도 있고, 또 기관 감사 받아가지고 두고 이제 연구원장이 어디 가서 법인카드 썼네 이러면서 환경단체나 청와대 감사 쪽 이쪽 애들, 또 산업부 감사팀 이쪽 애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사람을 못 살게 굴 거거든요. 왜 이런 보고서 써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냐고. 가뜩이나 지금 지지율 떨어지고 총선이 간당간당한데 탈원전 전제까지 공격받게 만드냐고 지랄지랄 할 거니까, 일단 온라인에서 내려. 그리고 지금 배포하려고 돼 있는 거 다 회수해. 이런 절차를 밟는 거죠. 차마 카이스트 교수한테 네가 무식해 이런 소리 못 하니까. 왜냐면 카이스트 교수가 똑똑하지. 이 양반은 에너지 경제학 하는 사람인데, 에너지 경제 연구원에 있는 사람보다 카이스트 교수가 이쪽은 더 전문가예요. 아무튼 뭐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 학계에서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에너지 경제 연구원이 욕먹어야 되는 일이고요. 고생 좀 하시겠네요. 예. 그리고 보자 이게 뭐 얘기들이 원체 많아가지고, 그 다음 소식은 말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군의 국방 관련 뉴스들을 좀 해보려고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 이게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한국군하고 한국군의 미래 구상, 그리고 한국 해군의 미래 구상에 관한 내용은 제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잠깐 이제 단신처럼 돼 있는 그 뉴스가 하나 있는데, 요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밀리터리 인사이드라는 어떤 아마 중앙일보인가 여기에서 나온 이제 보도 자료인데, 요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온 거는 조금 됐습니다. 2019년 12월 8일에 나온 뉴스고요. 제목은 뭐냐면, 세계 최강 미군은 왜 갤럭시 S9을 사용할까? 라는 제목입니다. 내용을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9 스마트폰은 이미 전 세계에 수출되어 있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스마트폰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좀 어렵게 표현하면 전장 상황 인식 체계, 그러니까 이제 그 군에서 사용하는 랜드 워리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전장 상황을 개별 병사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군용 전술 스마트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인데 전화 기능을 제외하고 통신 기능만 넣어가지고 이제 딱 보면 다음 지도처럼 지도가 뜹니다. 지도가 뜨고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 그리고 내 동료 병사들이 있는 위치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전술지휘본부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작전 수행하라
하고 하면 이제 그 작전 지도표 가는 경로 같은 게 표시가 되고, 적이 만약에 저 위에서 이제 무인 정찰기에 의해서 적의 위치가 확인되면 그 적의 위치가 붉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난 그걸 보고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치 그 배틀그라운드에 조그만 이제 전술 맵 같은 게 뜨는 건데, 거기에 적 위치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배틀그라운드라든지 뭐 커맨 뭐냐 저기 스타크래프트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밑에 조그맣게 이제 전술 지도창이 뜨거든요. 이거를 그 스마트폰 기기에 우겨 넣은 겁니다. 이 어떤 미군에서 독자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그래서 이제 그 지휘소가 팀장, 팀원에게 적군과 아군의 위치 정보를 스마트폰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반대로 팀에서 지휘소에 첩보 보고 상황 보고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는 통신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봐서 파악한 적의 위치라든지 새로운 적이 어딘가에 있다게 파악이 되면 이거를 이 단말기에 입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병사 한 명당 다 통신기가, 개인 통신용 무전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보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말로 보고로도 할 수 있고요. 그게 좀 더 발전되면 헬멧에, 병사들 헬멧이나 병사들이 쓰고 있는 고글에 카메라가 설치가 돼서 그 병사가 보고 있는 영상을 지휘소에서 일괄되게 볼 수 있도록, 이게 소위 말해서 미래 병사 프로젝트의 완성이거든요. 그 군생활을 했다면 훈련 중에 무전기 등의 통신량이 먹통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일반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는 군 간부들을 가끔씩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군생활 하신 분들은 막 익숙한 일입니다. 무전병이 아무리 무전을 때리려고 해도 이게 잘 안 터져서 결국에는 야 핸드폰 줘봐, 이래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전술 상황, 실제 훈련 상황에서는요. 또 한편으로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스크린에 띄우며 전투를 벌이는 미군을 동경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군용 스마트폰을 영화나 다큐멘터리에서만 볼 수 있는 나라에서 세계 최강으로 통화하는 미군의 그 관련 기술을 판매한다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 분야에서 세계 최강이 됐을까? 사실 이거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이제 갤럭시 S9이라는 단말기, 그 하드웨어만 미군이 쏠랑 가져가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8일 한국국방연구원 전력투자분석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미 육군은 199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병사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전장 상황 인식체계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랜드 워리어라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여기에는 개인 무전기, 그 다음에 위치 정보 시스템인 개인 GPS, 그 다음에 안테나, 내비게이션과 연결된 중앙 처리 장치, CPU를 조종하는 정보 입력기, 외장형 배터리 등 무척 무겁고 비싼 장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 의회는 결국 2007년 예산을 삭감해서 시스템 개발을 중단시켰습니다. 직접 장비를 써본 곳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지에 파견된 미 육군의 신속기동부대 스트라이커 여단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랜드 워리어가 최초에 어떤 규모였냐면요. 그 여기 보시면 이제 개인 무전기 허리에 하나 찹니다. 그 다음에 위치정보 시스템은 GPS 기기는 손목에 별도로 가민에서 나온 GPS 장비를 하나 탑재합니다.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될 안테나가 있고, 그럼 내비게이션과 연결된 중앙 처리 장치, 그러니까 그 화면이 있는데 이 화면이 자동차용 내비게이션이죠. 아이나비 같은 그런 형태의 이제 LCD 액정판 화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CPU를 조정하는 정보 입력기라고 해가지고 아주 작은 키보드가 팔목에 이렇게 키보드를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거는 아주 작은 노트북을 다 쪼개가지고 화면 따로, 그 다음에 키보드 따로 이렇게 몸에 주렁주렁 붙이고 배터리까지 전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전투가 두강 부서지고 깨지고 하겠죠. 통신도 잘 안되고. 미 육군은 다시 2011년부터 넷 워리어라는 새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전투 장비처럼 무겁기만 했던 과거 시스템의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개인 컴퓨터, 개인 무전기, 배터리 등 3개 구성품으로 단순화했습니다. 당초 미군은 개인 컴퓨터로 모토로라 제품을 도입했는데 해상도 문제가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라크 같은 아주 밝은 데서는 이 화면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밝게 해도. 게다가 미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깔 들어간 고글 같은 거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선글라스 고글을 쓰게 되면 더 안 보여요. 화면이. 좀 더 밝은 유기 LED라든지 아몰레이드 같은 밝은 화면이 필요한데, 또 문제가 뭐냐면 화면을 밝게 해놓으면 배터리가 너무 빨리 소모되는 겁니다. 전투 중인데 어디 콘센트 차에서 꽂아둘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늘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 해상도 문제가 제기돼서 2013년 삼성의 갤럭시 노트 2 제품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 한국산 스마트폰이 미군의 핵심 장비가 된 역사적인 사건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갤럭시 2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구종 스펙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그냥 어지간한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잘 안 깨지도록 아예 제작을 할 때 그렇게 설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갤럭시 노트 2 제품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케이스를 씌웁니다. 그 소위 말해서 충격 방지 케이스를 씌워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 시스템에 적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의 막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고도로 진화되는 상용 기술을 활용해서 군 고유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전환한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이걸 적용하다 보니까 보통 모토로라에서 납품하는 제품, 미군에 납품했던 제품은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왜냐하면 미군만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구실이 있잖아요. 이건 민간에 못 판다. 근데 상용 제품인 갤럭시 노트 2를 쓰게 되면 그냥 대당 100만 원에 구입하면 돼요. 근데 모토로라 제품은 대당 그러니까 갤럭시 2만도 못한 모토로라 제품이 미군용 넷 워리어 제품이 개당 한 2,500만 원 막 이렇게 부르거든요. 개발비까지 다 얹어서 부르니까.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서도 야 좀 싸게 가자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미군은 당시 상용으로 사용하던 갤럭시 노트 2를 구입한 뒤에 통신 기능을 제거하고 미 국가안보국 NSA가 승인한 군용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안성이 훨씬 높은 시스템을 적용했고요. 이후부터는 삼성에 보안을 대폭 강화한 제품으로 주문 제작을 요청하게 됩니다. 삼성은 랜드워리어 개발 과정에 CPU 보드를 공급한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미군의 요구에 맞춰서 그 상용 제품에 조금만 보안 절차를 더 강화시키고 내구성도 높인 어떤 그 주문 생산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납품하고 있는 겁니다. 2016년 미국 3개 여단 전투팀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고 소프트웨어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해 발표된 넷 워리어 소프트웨어 개발 제안 요구서에는 삼성 갤럭시 노트 2, 삼성 갤럭시 S5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과 시스템 통합이 기본 조건으로 명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삼성 거 그냥 우리 쓰겠다고 명시한 거죠. 올해 미 육군과 삼성은 신제품 전술용 갤럭시 S9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보였습니다. 외관은 일반 갤럭시 S9 스마트폰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단말기를 가슴에 차고 다니다가 바닥 쪽으로 90도 젖히면 목표와 전장 상황 파악을 한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에 이렇게 이제 분리평 분리평 케이스에 넣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미군 검색해 보시면 아마 미군의 넷 워리어 시스템이라고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사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분리평 케이스를 이 분립 뚜껑을 몸에 딱 붙인 상태에서 이 핸드폰을 폈다가 접었다가 하는 형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개 숙이면 바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렇게 지금 장착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서 아군 공격할 수 있는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고 드론을 활용해서 정확한 폭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펼쳐서 드론을 조종할 수도 있고 드론이 포착한 부분에 대해서 좌표만 찍으면 이 좌표 찍은 거를 바로 이제 지원 포병 쪽으로 연결이 돼서 지원 포병에서 자동으로 좌표가 입력이 되니까 바로 포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쪽으로. 예전에는 일일이 뭐 위도 경도 다 파악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젠 지도 위에서 바로 그냥 터치만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개인 휴대용 배터리를 활용하면 일주일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고 무선 충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효율도 좀 더 높고 그 다음에 고용량 배터리 시스템을 적용을 하게 된 거죠. 군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메시지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해서 저격수를 위한 탄도 계산용 발레스틱 인포, 그 다음에 고공 낙하 정보를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공급 시 파편 위험 거리를 제공하는 레드 등 다양한 군용 어플리케이션을 여러 개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 익숙한 신세대 장병들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군도 미군의 영향을 받아서 최근에 갤럭시 S9을 도입했습니다. 현재 미군과 이스라엘군은 갤럭시 S10으로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떨까? 한국군은. 이게 사실 핵심인데요. 한국군의 현실은 어떤가? 현재 4만 대 가량 무전기 도입 예산은 1조 6천억 원에 이르렀는데 이것을 70만 원짜리 군용 스마트폰으로 전환하면 60만 명 전원에게 지급해도 예산이 4,200억 원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물론 각종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부가적인 장비 개발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기기 도입만 놓고 보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군은
이 랜드 워리어 시스템을 또 어떻게 하고 있냐. 실제로 군은 2017년부터는 31사단, 39사단, 51사단 등에서 군용 스마트폰 적용 실험을 해서 일부 성과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용 스마트폰의 통신 기능을 군 자체에서 쓰기 어려운 한계는 있지만 정보 처리를 전담하는 고성능 개인 컴퓨터로는 그보다 나은 대안이 없다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한국군의 입장은 뭐냐? 이 미국이나 이스라엘군 실전형 군대처럼 갤럭시 제품을 안 쓰고 한국군은 또 별도로 단말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대당 뭐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수천만 원까지는 안 가죠. 한 8, 900만 원짜리 단말기를 공급을 하려고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왜냐? 삼성 거 쓰면 다 해결되잖냐? 라고 미국하고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거를 쓰게 되면 여러 뭐 퇴역 장교들이나 이런 분들이 두루두루 해드실 수가, 용돈벌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별도로 개발한다. 어차피 뭐 갤럭시 같은 거 중소기업 맡겨가지고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이제 개발 비용은 엄청나게 튕겨먹는 형태로 해서 또 방산 비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군 지금 처지가 그래요. 예. 어차피 뭐 전쟁 안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심야에 한 10시나 11시쯤에 2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을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